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38살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뒤에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인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적반하장이란 말처럼 그 인간은 자기 잘못은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걸 제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라지만 그 인간이 저와 제 부모님에게 저지른 만행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5년이 넘게 그 인간에게 매일같이 시달리다가 마침내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저와 제 부모님에게 못쓸 짓을 하고 결혼 생활이 파탄날 지경으로 몰아간 사람은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제 시어머니입니다. 한때는 제 시어머니였던 인간이 어떤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저질렀는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곳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희한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걸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 라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제가 당한 처참한 일들이 꿈속에서 있었던 일처럼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몸으로 직접 겪은 일이기에 여러분들이 믿든 그렇지 않든 속 시원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라는 인간의 그림자를 제 인생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고 엄마는 건물 청소를 하셨어요. 저희 집이 원래 돈이었고 못 살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일 때까지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청년 시절부터 남다른 사업가적인 자질을 가지고 계셨어요. 장래희망을 사업가로 정해놓으셨던 아버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남다른 안목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대학을 다니면서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된 건 우연히 지도 교수님이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일을 거들어 달라고 해서 도와주면서 소규모 회사들의 사업계획서나 기획서를 만들어주면 좋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지도 교수님은 작고 영세한 업체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려고 해도 전문 인력이 없어서 늘 자신에게 문서를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와서 골치가 아프다고 하셨답니다. 알고 지내는 처지에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할 수는 없어서 도와주긴 하는데 손이 많이 가고 자료조사나 아이디어가 필요한 작업이라 머리가 아프다고 푸념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아버지는 영세한 회사들을 상대로 기획을 전문적으로 대행을 해주면 괜찮은 사업이 될 거란 생각을 하게 되셨던 거죠.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기획팀이 있었지만 작은 중소기업에는 기획을 맡을 전담 인력이 없었어요. 지금은 자영업자나 영세한 회사를 상대로 경영 컨설팅을 전문직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가 별로 없었고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는 수수료가 꽤나 비쌌어요. 그러니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세련된 문서 작성에 곤란을 겪어왔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틈새 시장을 노리고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 제안이나 기획에 필요한 문서들을 대신 작성해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 구상을 들은 동기들이나 선배들은 모두 비웃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 말은 그럴듯해.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누가 우리 같은 대학생들한테 회사의 운명이 달린 기획서 작성 같은 중요한 일을 맡기겠냐? 선배와 동기들은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대학생에게 자기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기획을 해달라고 맡길 멍청한 회사는 없을 거라고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아버지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을 믿고 힘을 보태준 여자 동기가 한 명이 있었어요. 바로 제 엄마였죠. 엄마와 아버지는 대학교과 동기였어요. 다른 친구들이 모두 아버지의 아이디어 사업을 허황된 꿈이라고 외면할 때 엄마만은 아버지의 생각이 아주 괜찮다고 하면서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현철아, 나는 네가 구상하는 사업에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연인이자 동업자 관계가 되어서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그쪽 분야에 대한 자료도 모으고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홍보를 하셨는데 회사 경영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 대학생이 사업에 대한 문서 작성을 대행해 준다고 하니 회사 관계자들은 그저 웃었다고 합니다. 어허, 참 아무리 우리 회사가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이젠 대학생들까지 만만하게 보고 기획을 해주겠다고 설쳐대다니. 회사 경영이 장난인 줄 알아? 아버지를 만난 회사 관계자들은 새파란 대학생이 찾아와서 회사 운영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겠다고 하자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회사를 무시하는 거냐고 야단을 쳤고 쫓아내는 일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성과는 없었지만 두 분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회사가 대학생이 하는 일이니 도와주는 셈치고 기획서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대기업에서 발주한 하청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는 회사 사장을 찾아가서 자료만 주면 계약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대행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사장은 처음에는 웃으면서 거절했지만 아버지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한 번만 믿고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자 젊은 친구가 열정이 대단하네. 꼭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때를 보는 것 같아. 좋아, 한번 맡아서 해봐. 그렇게 아버지는 처음으로 컨설팅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엄마가 열심히 준비한 기획서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하청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문이 작은 회사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서 국가기관에 제출할 제안서나 계약에 필요한 기획서를 요청해오는 회사들이 늘어나서 아버지의 아이디어 대행 사업은 대박 히트를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사업을 비웃으면서 지켜보던 동기들과 선배들은 태도를 싹 바꿔서 열심히 할 테니 자기들도 사업에 참여시켜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하네요.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인정을 받게 된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간의 경험과 기획을 해주면서 맺은 여러 회사들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도 벌여서 큰 성공을 거뒀고 사업가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사업이 자리를 잡자 부모님은 결혼을 하셨고 몇 년 뒤에는 수출까지 하게 되면서 아버지는 계열사를 3개나 거느리는 작은 그룹의 총수가 되셨어요. 그런데 잘나가던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동업자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망하고 마셨어요. 어느 날 대학 선배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비웃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자 졸업 후에 자기도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몇 년 만에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출과 빚을 끌어와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던 거죠. 아버지는 선배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서 회사에 부사장 자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그 선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후배가 사장이라는 것만 믿고 그 선배는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소문을 아버지가 들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떠도는 소문이라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선배가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선배를 불러서 소문이 사실이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배는 태연하게 내가 회사 부사장인데 여직원 하나 건드린 게 뭐가 큰일이라고 그래? 선배의 거만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화가 난 아버지는 그런 태도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를 질렀고 선배도 사장이라고 대학 선배도 몰라보냐고 맞서면서 둘은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선배를 해고하려고 했지만 다음날 그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문제를 또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였어요. 선배가 회사 공금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던 거죠. 이번에는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회계 감사 결과 선배가 장부 조작을 해서 공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났던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준 마지막 기회까지 발로 걷어차 버렸던 거죠. 아버지는 선배를 경찰에 고발하는 대신에 조용히 회사에서 내보내고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셨어요. 선배도 아버지의 뜻대로 회사에서 물러났고 모든 것은 끝이 난 것 같았는데 2년 뒤에 그 선배는 아버지의 등 뒤에 칼을 꽂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기를 해고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은 선배는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회사의 총무부장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아무래도 전 부사장이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의 개발팀 직원들을 접촉했다고 합니다. 총무부장은 선배가 회사의 연구 개발과 관련된 핵심 직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선배가 이미 회사를 떠난 마당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상한 짓을 꾸미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아무 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선배는 경쟁업체와 비밀리에 손을 잡고 회사의 고위 관리직을 매수해서 회사의 기밀을 경쟁업체에 넘겨버렸던 겁니다. 경쟁업체는 선배를 통해서 입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었고 시장에서 아버지의 회사 제품은 경쟁에서 밀리면서 아버지의 사업은 위기에 빠지고 말았어요. 회사는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가다가는 회사가 곧 망할 거라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국내와 해외 시장의 경쟁업체에게 밀리면서 시간이 갈수록 회사는 눈에 띄게 형편이 기울어 갔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버렸고 몇 년 못 가서 아버지의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가 파산 선고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아버지는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털어서 회사의 부채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전 재산을 날리고 빈손으로 회사마저 문을 닫자 아버지는 1년이 넘게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를 겪으셨어요. 15년이 넘게 공을 들여 키워온 회사가 불과 몇 년 만에 속절없이 무너진 것과 더불어 믿었던 선배의 배신이 아버지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거죠. 1년이 넘게 방황하던 아버지는 예전에 거래를 했던 거래처의 사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하셨지만 2년 만에 정리해고를 당하셨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늘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총무부장의 계략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총무부장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인 아버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 운영에 관한 모든 걸 알고 있고 능력이 있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아버지에게 빼앗기지는 않을지 두려워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본 아버지는 여러 군데 알아본 끝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이 되셨고 엄마도 빚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건물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잘 나가던 사업가에서 월급쟁이로 추락하더니 다시 경비원으로 일하는 신세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정리해고를 당한 뒤에 저는 아빠 내년이면 대학을 졸업하니까 내가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게. 아버지는 이제 집에서 쉬어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집에서 쉬다니 무슨 소리냐. 내 나이 이제 겨우 50대 중반이야 수연아.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산 송장인 거야. 나도 처음에는 내 처지가 기막히고 한심했지만 직업에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어. 뭐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버지는 여러 용역회사에서 이력서를 넣은 끝에 아파트 경비로 취업이 되셨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잊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충실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하셨던 아파트의 부녀회장님이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엄청난 갑질을 하면서 괴롭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샤워를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쉴 새 없이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저는 도대체 누가 보낸 건지 궁금해서 문자를 확인해 보았는데 아파트의 부녀회장이 보낸 것이었어요. 정씨, 일을 이따위로 해놓고 집에 간 거야? 정말 정씨 안 되겠네. 내일 출근하면 내가 보낸 사진 보고 전부 확실하게 깨끗하게 해놓고 나한테 검사받아. 부녀회장은 이런 문자와 함께 수십 장의 사진을 보냈어요. 사진은 화단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부터 의류수거함과 음식물 쓰레기통, 그리고 놀이터까지 아파트 곳곳을 찍은 것이었어요. 부녀회장은 아파트 안 모든 곳을 확실하게 청소하고 내일 자신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아무리 부녀회장이라고 해도 밤늦게 퇴근한 경비한테 무례한 문자와 함께 수십 장의 사진을 보내면서 갑질을 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고 저는 그녀의 문자를 보여주면서 아버지에게 부녀회장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힘없이 웃으면서 경비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녀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충격적인 사실을 모두 털어놓으셨습니다. 부녀회장은 늘 아버지를 감시하면서 끝도 없이 잔소리를 해댔고 어떤 날은 자기 개인 비서처럼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단지 내 순찰이나 청소를 하기 위해서 경비실을 비우면 부녀회장은 어김없이 경비실에 와 있었다고 해요. 정씨, 경비실 비우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택배차가 왔다가 그냥 가버렸잖아. 지금 단지 순찰 돌고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없으면 택배는 그냥 경비실 앞에 쌓아두고 문 앞에 걸려있는 목록만 작성하고 가기로 기사들하고 협의를 해놔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지금 부녀회장인 내가 말하는데 어디 말대꾸를 하는 거야? 앞으로는 정해진 청소 시간 외에는 절대 자리 비우지 마, 알았어? 아, 네, 부녀회장님. 부녀회장은 아버지와 나이가 같았지만 늘 반말을 했고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경비실로 달려와서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부녀회장은 성격이 괴팍하기로 아파트 내에서 소문이 자자하다고 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부녀회장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 정도로 갑질을 심하게 해댄다고 했어요. 하지만 입주자 대표에게는 애완견처럼 꼬리를 치면서 아양을 떨어댄다고 했어요. 부녀회장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비열한 인간이었어요. 그녀는 자기보다 힘이 없는 경비원인 아버지를 못살게 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일도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으로 온 택배를 아버지가 직접 집까지 가져다 줘야 했고 매트리스 같은 대형 폐기물을 버려야 할 때는 아버지가 부녀회장의 집으로 가서 혼자 무거운 매트리스를 끌고 내려오기도 했다고 해요. 부녀회장은 경비실이 잘 보이는 자기 집 베란다에서 늘 아버지를 감시했고 아버지가 경비실을 비우면 득달같이 내려와서 왜 경비실을 비웠는지 따져서 아버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경비실을 지키고 있으면 또 달려와서 왜 아파트 단지 청소나 순찰을 두지 않고 경비실에만 죽치고 앉아서 시간을 때우려고 드냐고 고함을 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부녀회장님의 놀이기감이 되어서 그저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서 사과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웠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부녀회장에게 3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아버지가 300만 원을 물어줘야 하냐고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 부녀회장의 지시로 그녀의 차를 주차를 해주다가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를 박아버렸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을 하자 부녀회장은 아버지에게 키를 주면서 자기 차를 아파트 앞쪽으로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 공간이 좁아서 차를 멀리 주차해 놨던 거예요. 그 전에도 몇 번 있었던 일이라 아버지는 군말 없이 부녀회장의 지시대로 차를 빼다가 그만 실수로 이중주차되어 있던 차를 살짝 박아버렸던 거죠. 그러자 부녀회장은 노발대발하면서 아버지에게 보험 처리를 하지 말고 자기 차와 상대차의 수리비를 모두 물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부녀회장에게 사과를 하고 사정을 했지만 부녀회장은 300만 원이란 말도 안 되는 수리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와 엄마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 경비원한테 대리주차를 시키는 거 엄연히 불법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고를 냈다 해도 물어줄 필요 없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부녀회장이 수리비를 물어주지 않으면 경비에서 잘라버리겠다고 난리를 치니 어쩔 도리가 없잖아. 좋아, 그렇다고 해도 3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액수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부녀회장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이어서 엄마와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하나같이 부녀회장 눈치를 보느라 아버지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성질이 들어온 부녀회장에게 찍히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녀회장을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가 사고를 낸 건 잘못이지만 경비에게 주차 같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장님이 지셔야 돼요. 부녀회장은 제 말을 듣더니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연히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내가 책임을 져? 잔말 말고 수리비 물어내.
안 그럼 네 아버지 이 아파트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저는 억지로 화를 참으면서 좋게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비소에서 수리 견적을 받고 견적에 따른 금액을 물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장은 자기보다 어린 저를 무시하면서 무조건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썼어요. 정말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였죠.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 이런 막대 먹은 여자가 있어. 300이면 우리 아버지 3개월치 월급이야. 돈 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야? 그에 비해 그 딸년이네. 어따 대고 함부로 반말을 짓거려. 반말은 당신이 먼저 했잖아. 아버지가 경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한 푼도 못 주니까 알아서 해. 처음에는 가벼운 실랑이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까지 하면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옆에 있던 엄마도 화가 나서 제 편을 들면서 부녀회장과 삿대질과 욕까지 하면서 말싸움을 했어요. 그러다 부녀회장의 머리채를 잡고 육탄전까지 하게 되었는데 저와 관리소문소 직원들이 뜯어 말려서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저희들은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인을 통해서 아는 변호사와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부녀회장님이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저희들은 만약에 책임지지 않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하겠다고 부녀회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게 나가자 부녀회장은 꼬리를 내리고 자기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부녀회장은 더욱 심하게 아버지를 괴롭혔다고 해요. 저는 견디기 힘들면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계속 경비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해온 일인데 이제 습관이 돼서 괜찮아. 아무튼 못난 애비 때문에 수연이 네가 고생이 많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부녀회장이 어떤 인간인지 직접 겪어봐서 잘 아는 저는 아버지가 그녀에게서 어떤 취급을 당하실지 잘 알기에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부녀회장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모든 건 끝이 났어요. 부녀회장이 아파트를 떠나자 아버지는 한결 수월하게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독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여자 상사 때문에 직장생활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제가 일하던 팀에 새로운 여자 팀장이 오게 되었는데 저는 첫날부터 그녀에게 완전히 찍히고 말았습니다. 팀장으로 온 첫날 그녀는 팀원 모두를 모아놓고 업무회의를 했는데 그때 저는 무심코 어머 팀장님 그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팀장인 그녀의 말을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싸늘한 목소리로 정수연 씨는 내가 우습고 만만하게 보여?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실수를 알아차리고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말을 끊으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그만.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시당했잖아. 아주 불쾌한데? 제가 사과를 했지만 팀장은 회의를 하는 내내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저는 회의를 마친 뒤에 그녀의 자리로 가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앞으로는 조심해줘. 내가 예의 없고 버릇이 없는 부하 직원들은 못 참는 성격이라서 말이야. 저는 팀장이 제 사과를 받아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팀장은 뒤끝이 아주 장렬한 여성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팀의 동료들이 저를 일부러 피하면서 멀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따돌리라는 팀장의 지시가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점심시간이 되어도 혼자였고 팀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에서도 배제되어서 외톨이가 되어 갔어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는 조직 안에서 그림자처럼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해보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여자가 한을 품으며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란 걸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어요. 6개월 동안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든 팀장의 눈에 들어서 다시 정상적인 조직원으로 일하게 되기를 바랬지만 팀장은 한번 눈밖에 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저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둘까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다 저는 인사팀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인사팀에서 다른 부서로 전출을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인사팀에서는 저의 고충을 이해해 주었고 다른 부서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속한 팀의 대리였어요. 처음부터 그는 제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면서 저의 사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저는 남편 덕분에 쉽게 부서에 적응할 수 있었고 그와도 친해지게 되었죠. 1년 정도 지나자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그와 결혼을 결심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심장이 얼어붙을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바로 예전에 아버지가 일했던 아파트의 부녀회장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도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굳은 표정으로 얼굴을 돌려버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두 사람 왜 쳐다보지도 않고 이래? 무슨 일이야? 남편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저와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1시간 정도 긴 침묵이 흐른 다음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참, 세상에 이런 낙연이 또 있을까? 시어머니는 이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도 제 말을 듣고 나자 그때 있었던 일을 떠올렸고 허탈한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과는 파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도 제 말을 들으시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셨어요. 정말 세상 좁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다니, 수연아. 아무래도 결혼을 포기하자. 쌍욕을 하고 머리채를 쥐어뜯으면서 싸웠던 여자하고 어떻게 사돈을 맺고 지낼 수 있겠니?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고 저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음날 만난 남편은 절대로 파혼은 못한다고 말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집안끼리 철천지 원수를 진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싸우게 된 걸 가지고 평생 원수처럼 지낼 순 없어. 그때 일은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지금이라도 서로 화해하고 지내면 돼. 엄마는 내가 책임지고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시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도록 설득할 테니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도 강력하게 저와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사돈을 맺고 잘 지낼 수가 있냐고 하셨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나 부모님은 예전에 시어머니와 싸웠던 안 좋은 기억은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열쇠는 시어머니가 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부질없는 짓이란 걸 알면서도 일단 남편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렸어요. 수연아, 됐어. 엄마가 우리들 결혼 허락했어.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희들의 결혼을 허락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잘 알고 있어서 남편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설득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자 남편은 웃으면서 간단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엄마가 끝까지 결혼 반대하면 나는 엄마 의절해버릴 거라고 했어. 남편이 부모 자식의 인연까지 끊으면서 저와 결혼을 포기하지 않자 고집이 센 시어머니도 손을 들어버렸다고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닮아서 고집은 대단했으니까요. 저희들은 이례적으로 양가 상견례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원했어요. 어차피 몇 년 전에 얼굴 다 봤잖아. 굳이 상견례 할 필요 없이 바로 식장에서 대면하면 돼.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과거의 불편한 기억은 털어버리겠지만 저와 한 집에서 얼굴 마주 대하고 살다 보면 자주 부딪히게 될 테니 아예 따로 살자고 하셨어요. 분가는 저도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희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는 결혼식 당일 혼주석에 앉아서도 서로를 외면하면서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으셨어요. 몇 년 전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과거의 앙금이 사라질 수 없는 일이었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뒤에도 친정엄마는 끝까지 불안한 듯 저의 결혼 생활을 걱정하셨어요. 그 옆편 내 성격이 지랄 맞은 건 너도 알지? 엄청 모질게 시집살이 시키려고 들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엄마 걱정하지 마. 나도 시어머니가 말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있겠다고 했지만 안 그럴 거라는 거 잘 알아. 그래도 남편이 내 편이니까 시어머니 잔소리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것도 얼마 지나면 제 풀에 지쳐서 그만두겠지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결혼을 하고 나자 시어머니는 숨기고 있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갑질은 정말 대단했어요. 분가를 해서 따로 살았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서 끝도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아서 저를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했고 전업주부가 아니어서 집안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트집을 잡았습니다. 가정주부가 일이 먼저냐 아니면 집안일이 먼저냐, 집안 꼴을 돼지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밖으로 싸돌아다닐 거면 직장이고 뭐고 당장 때려쳐라.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집안일에 소홀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돼지우리보다 더럽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이고, 이젠 눈가를 똑바로 뜨고 시애미한테 대드네. 그래, 그때도 지금처럼 핏대를 세우면서 나한테 소리를 질러댔지. 시어머니는 예전의 일까지 들먹이면서 할 말을 없게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제 친정을 무시했어요. 청소부 엄마의 경비애비를 뒀으니 시애미한테도 막대하면서 버릇없는 거야. 참 처음부터 어울리는 집안하고 사돈을 맺었어야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제 친정을 함부로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저를 욕하세요. 왜 제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무시하고 욕을 하세요?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돈도 없는 것들이 자존심만 살아서 설치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게 잔소리를 할 때마다 제 친정을 들먹였고, 저도 시어머니의 도를 넘어선 태도를 참을 수 없어서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믿었던 남편까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서 저희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당신은 어머니가 내 친정을 함부로 무시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설마 당신도 어머니처럼 내 친정 식구들 무시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그냥 엄마와 당신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 뿐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하고 무슨 일이 있든 고자질 하듯이 일러 바치지 마. 뭐?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아들이라고 당신도 어머니 편을 드네. 결혼할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내 편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결혼 전에 엄마의 마음을 돌려 세우는 게 급했지만 이젠 시어머니 마음에 들도록 며느리인 당신이 노력해야 되는 거야. 매사에 나를 걸고 넘어지지 말란 말이야. 나도 피곤하고 짜증나. 남편도 은연중에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 시어머니는 기세에 올라서 계속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서 집안일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집안을 치우고 가꿨습니다. 그 덕분인지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저희 친정에 대박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사업가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되셨던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낯선 남자 2명이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땡땡물산이라고 적힌 명함을 아버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예전에 아버지의 회사를 망하게 만든 경쟁업체였어요. 아버지는 서로 원수나 마찬가지인 경쟁업체의 고위 임원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기 힘든 놀라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선배가 빼돌린 정보 덕분에 제품은 시장을 독점하게 된 경쟁사의 투자자들은 선배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추대했다고 합니다. 한 몇 년 동안 회사를 잘 운영했는데 제 버릇 개주지 못한다는 말처럼 예전의 버릇이 도져서 그는 회사의 여직원들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에게 더러운 짓을 당한 여직원들은 감히 대표이사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런 사실을 숨겨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건드린 유부녀 여직원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남편이 회계감사팀에 그가 저지른 더러운 행실을 제보하면서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을 했고 여직원에 대한 추행과 더불어 그가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에 넘겨져서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사는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어깨에 퍼진 이상한 소문 때문에 회사는 날이 갈수록 기울어 갔다고 하네요. 대표이사 성추문과 공금횡령 그리고 구속이라는 악재는 시장을 빠르게 퍼져서 투자금을 거두고 철수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고 제품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몇 년 만에 경쟁사는 부도의 위기의 상황에 맞았고 투자자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아버지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모셔오자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 투자자는 바로 아버지에게 재취업을 소개해줬던 거래처 사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위 임원들이 아버지의 의견을 타진하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였어요. 아버지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경쟁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위기를 맞아야 진짜 능력이 나타나듯이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사업가적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빠르게 회사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저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잔소리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결혼 생활의 봄날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대형 사고를 쳐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관리하던 펀드가 터져버린 겁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과 같이 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친목도모를 위한 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부잣집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매달 수백만 원이 넘는 갯돈을 내서 목돈을 모았다가 1억 정도 모이면 순서대로 개를 타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스케일부터가 동네 아줌마들의 개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개주가 시어머니셔서 갯돈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누군가 접근을 해왔다고 해요. 펀드 매니저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시어머니에게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떼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있던 2억이 넘는 갯돈을 파생상품 투자 펀드에 넣으라고 권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그런 일은 다른 개원들과 상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게 되면 수익을 나눠야 하니까 그들 모르게 펀드에 들어놓고 시어머니 혼자서 수익을 챙기라고 유혹을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했지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을 보증해준다는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 각서를 보자 돈 욕심이 생긴 시어머니는 다른 개원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가지고 있던 갯돈 전부를 투자해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일이 터진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접근했던 놈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친구들과 같이 카페에서 억대에 달하는 갯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시어머니를 먹잇감으로 찍은 것이었죠. 그놈은 몇 달 동안 수익을 조금씩 주면서 안심시킨 다음에 잠적을 해버렸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달까지 사기당한 2억을 물어내야 하는 다급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속이고 저희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가 경영을 맡은 뒤로 회사는 엄청나게 수익이 늘어났고 규모도 커졌어요. 그 결과 아버지는 연말에 엄청난 인센티브와 배당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부르시더니 2억을 주셨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 팔고 이 돈 합쳐서 크고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라. 못난 애비 만나서 고생 많았다. 그동안 못한 애비 노릇 이번에 확실하게 하는 거라 생각해라. 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자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 지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매매에 대한 일을 남편에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저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들이 산 아파트를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남편은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엄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아파트 명의를 엄마 앞으로 해줬어. 그런데 팔아버렸다고 하네. 나는 대출을 받을 거라고 해서 명의를 해줬는데 팔아버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미안해.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펀드 사기를 당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자기 집도 있었어요. 100번을 양보해서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지 않으면 저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인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팔아버리고 그 돈을 전부 자기가 챙기다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 아파트 나한테 주기로 저희들이 약속한 거 아니었냐? 나는 아범이 주길래 받아서 팔았지. 뭐가 문제냐? 어머니, 그 아파트 제 친정아버지가 준 돈으로 산 거라고요. 그러니 제 거예요. 좋아요. 그럼 아파트 매매한 돈 저한테 주세요. 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딴 소리야? 그 돈 벌써 다 써버리고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어차피 니들은 살 집도 없는 처지 아니냐?
저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속았고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믿음이 사라진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그 정도 일로 이혼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했지만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지 똑똑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던져주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아버린 아파트는 제 돈으로 산 것이니 돌려받아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제 돈으로 산 아파트이니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말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판에서 제가 이겼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2억을 받아내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가 살던 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여보 돈은 돌려줄 테니까 우리 이혼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당신 어머니한테 무시당하면서 며느리 노릇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돈보다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 애정이 송두리째 날아갔으니 결혼 생활은 끝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결혼에 실패한 돌싱이 되었지만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배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38살 윤정아입니다. 날씨가 참 쌀쌀해져서 요즘 무릎이 시큰한 것 같아요. 아이를 몇 낳고 나니 왠지 이런 날씨면 뼈마디도 시리기도 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에 알아눕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애를 낳는 입장에선 애국자가 되기 전에 몸이 바스라지는 고통을 몇 번씩 겪어야 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선을 봐서 만났어요. 선을 보다 보니 둘 다 결혼 생각을 가지고 선을 본 거라서 빨리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하필 뭐가 급했는지 사귄 지 5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고 어차피 결혼을 할 거니까 애는 낳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들으시더니 아주 신이 나서 빨리 애를 낳으면 좋겠다는 말까지도 했어요.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긴 했어요. 그게 인생에서 아이를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될 것이라는 미래가 정해진 것만 같았지요. 결혼식을 제대로 올리기 전에 배가 부르기 시작해서 결혼식을 올릴 때는 배가 한껏 올라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면서 자랑스럽게 배를 더 내놓고 결혼식을 올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배가 불러서 하는 결혼식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창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 좋아하시니 억지로 웃으면서라도 잘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닮은 아들을 낳자 복덩이라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어요. 저는 애 낳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 싶어서 그랬는데 듣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안이 대대로 자식복이 없는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도 외동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남편이 외동이라서 시부모님에게 되게 아끼는 것만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아도 둘 중 하나는 꼭 죽거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아끼는 이유는 외동이라서도 있지만 대가 귀한 집안이라 그래서 남편을 애지중지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몸이 좋다는 걸 다 먹이려고 노력하셨어요. 물론 제가 임신했을 때도 온갖 몸에 좋다는 걸 다 사가지고 오신 분이긴 했지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의 노력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에 내가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과거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도 연애를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연애를 하다가 아이를 가진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자연유산이 되거나 사고가 나서 아이를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시어머니도 그때 생각하기를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구나 생각했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놀라지 않으시고 반겨주셨지만 혹여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 걱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황당한 일은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일찍이 아이를 갖게 된 건 시어머니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젊을 때부터 사귀는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여자와 하루 자고 애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질 테니 나아오기만 하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 연애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저와도 50일도 안 돼서 잠자리를 가지고서는 그 이후의 시도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거든요. 저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의 취향인가 보다 생각해서 맞춰줬던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를 일부러 갖게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걸 알고는 좀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대가 끊길 판이라 해도 남편도 자기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뭐가 그리 좋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물었지만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지 않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나 가치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아이 낳고서는 바로 시부모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라고 하셨어요. 보통 조리원에서 좀 보대다가 집에 가는데 시부모님이 옆에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거절하려고 하는 거냐면서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남편은 그저 시부모님이 좋고 편하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님이 산후조리를 해준다는 건 더없이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사코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거절할 수도 없어서 결국 아이 낳고 바로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말이 산후조리지 시부모님은 아이만 보느라 바빠하셨어요. 산후조리는 누군가 옆에서 밥이라도 챙겨주고 집안일이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시부모님이 아이를 보고 계시니 저는 시부모님 밥을 차려야 했고 또 힘든 몸으로 걸어다니면서 집안일을 했어야 했어요. 심지어 미역국도 다 끓여서 혼자 먹어야 했어요. 남들은 조리원에서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때 저는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 보니 산후조리가 될 일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산후풍까지 오게 돼서 뼈마디가 다 쑤시고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만 했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알겠다며 집에 가겠다는 걸 시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화들짝 놀라면서 안 된다고 아직 아이가 어린데 어딜 데리고 나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고 하니 시부모하고도 잘 살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부모님하고 연을 안 지으려고 한다면서 참 요새 사람들은 무슨 정신으로 사냐며 저를 돌려서 까시는데 기분이 참 나빴어요. 남편은 우린 그러지 않다면서 며칠만 더 있다 가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지나다 보니 2달 가까이 시댁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밤에 많이 울었어요. 보통 산후조리를 시댁이 아닌 친정에서 하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었는데 친정에서 지내면서 따뜻하게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보내진 못할 망정 시댁에서 그러고 지내니 매일매일이 말 못할 고통으로 힘들었던 거죠. 매일 남편이 잠들 때 조용히 올 때가 많았는데 남편이 그걸 눈치채더라고요. 그러고서 너무 힘들면 너라도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황당했어요. 어떻게 아이를 두고 친정에 가서 지내냐고 했더니 시부모님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당분간 맡겨두고 가서 지내라고 하는 거였어요. 남편은 저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결국 시부모님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였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화가 나서 말을 했어요. 당신도 당신이 원해서 시댁에서 지냈듯이 나도 그 기간만큼 친정에서 지낼 거야.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이를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태어나고 한 번도 못 보여드렸잖아. 남편은 제가 화가 났다는 거 알고는 그제서야 미안함을 표현했어요. 그냥 애보기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지. 내가 미처 장모님 댁에 아이 보여드릴 생각은 못했네. 미안해. 남편은 생각해보니 제 말이 맞다면서 친정에 가서도 좀 지내다 오는 걸 허락하더라고요. 그때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저와 아이만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는 반대가 많았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딜 가냐면서 100일까지는 그냥 여기서 지내라는 겁니다. 시댁에서 지내는 건 안 위험하고 저희 친정에 데리고 가는 거 위험한 건가 하는 반감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는 제가 엄마이네 알아서 할 거라고 하고서 데리고 갔습니다. 친정에 가서 며칠을 보내면서 친정 식구들에게도 아이를 보여주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시댁에서 지내는 게 너무 편치 않아서 몸살도 자주 났었는데 친정에 와서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니 살만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니 뭘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을 보지 않아도 이렇게 편할 수가 싶었어요.
남편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는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정성을 생각해서 마음을 풀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니 시댁에서 지내면 부모님들이 행복해 하실 걸 아니까 그렇게 했던 거겠죠. 하지만 제 입장은 또 다른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고 오다 보니 저도 마음이 많이 유해지긴 했어요. 남편과도 사이가 다시 좋아져서 아이를 보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자주 집에 오지 않는 것으로 서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보고 싶은데 마치 제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마냥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는 건데 애를 어떻게 매번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집에 뭔 일이라도 있다냐? 왜 오지도 않고 그래? 저희 어머니 댁에 다녀온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면 너무 길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야지. 매주마다 가면 저는 언제 쉬어요? 와서 애를 봐주면 네가 좀 쉬는 거 아니냐? 와서 우리가 입을 테니 너는 누워서 쉬어라. 아휴, 시댁에 가서 마음 편히 누워서 쉬는 며느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무조건 아이는 맡기고 마음껏 쉬라는데 그게 쉬는 건가요? 그냥 고문일 뿐이지. 그리고 말로는 쉬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 제가 밥 차리고 설거지 다 하고 집안일은 제 차지인데 남편과 둘만 있는 것보다 시댁 식구들 것을 다 하면 솔직히 일만 많아지는데 매주마다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이 아이를 너무 원해서 그랬다면서 우리가 당분간 이해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한 걸음 양보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 자고 가라 하고 또 시부모님이 거의 아이를 데리고 사시다시피 했어요. 아이가 소중하니까 그랬다는 건 아는데 거의 제 자식처럼 기르시는 것 같아서 엄마 입장에서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가, 이 헬미랑 사는 게 더 좋지? 우리 아가 헬미랑 평생 이렇게 사는 건 어때? 시어머니는 빈말로 한다지만 제가 듣기에는 완전히 짐승 같은 말이 너무 신경 쓰여서 저도 예민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아들이니 하는 말씀이 딸이었으면 서운할 뻔했는데 아들이라서 기분이 좋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대를 잇는데 아들이 뭔 대수냐고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과거에는 남자만 장손이다, 우리 대를 잇는다,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말을 하는 거지 누가 아들을 그렇게 따지냐고요. 딸이라도 낳았으면 애를 구박하려고 했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시댁에 대한 반감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지만 남편 때문에 표현을 하지 못하고 지냈어요.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기에 아이를 낳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둘째는 첫째보다 더 예쁘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왠지 모르게 저도 두근댔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였어요. 저는 사실 딸을 가지고 싶었는데 두 아이 다 아들이었어요. 물론 아들이라고 해서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뭐 이세를 기대하긴 했기에 둘을 낳으면 어떻게 기르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남들은 낳지도 못하는 쌍둥이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에 벅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제 아들 셋이면 충분할 테니 더는 아이를 낳자는 계획은 갖지 말자고 했어요. 남편 역시도 아들 셋이면 이제 든든하니 딸이 없는 건 아쉽지만 제가 힘든 것은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해서 쌍둥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조심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쌍둥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시댁에서는 아주 경사가 난 것 마냥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 복덩이는 바로 너구나. 내가 사주를 보고 결혼 상대를 고른 게 정말 잘된 것이었어. 그 집 참 용하다 들었는데 진짜였어. 시어머니는 신이 난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댁이 아이가 잘 없는 집이다 보니 사주에 맞는 상대를 골라서 선을 보게 했던 것인데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과거에 남편의 여자들까지 사주에 다 넣어봤지만 아무도 남편이랑 맞지 않아서 아이가 없었나 싶어서 다 필요 없으니 남편과 사주에 맞는 여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선에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사주에 잘 맞아서 그런 건진 모르지만 남편과 저는 선을 보고 나서 바로 사귀게 되었던 거고 이후에 임신부터 결혼까지 딱딱 맞춰 들어갔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잘 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아들을 연이어 가지고 낳을 거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뻐하셨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나에게 복덩이라고 하시긴 했지만 제 마음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선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남편의 사주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아이를 갖기 위한 여자를 구하려고 했다는 것이 기분이 상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주가 잘 맞지 않으면 헤어지게 하는 시부모님들도 있으니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노릇이라 어정쩡한 기분이 되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첫째 아이는 걱정 말라 하시면서 태교에만 신경 쓰라고 했어요. 물론 저도 몸이 2배로 무거운 느낌을 받고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는 것은 감사하긴 했지만 무조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었어요. 쌍둥이를 가진 만큼 더 태교에 신경 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들 2을 낳으려면 체력이 좋아야 한다면서 갖은 음식들을 다 사다 주셨어요. 챙겨주는 건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런 행동들이 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아이만 바라고 행동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안 갈 것 같은 10달의 시간을 지내면서 시어머니는 줄곧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가들을 품은 소중한 배다. 조심하고 따뜻하게 하고 다니거라. 그런 말도 하면서 첫째를 앉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아직 첫째도 아기인데 너무 못 앉게 하니까 민망하면서도 저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오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쌍둥이를 낳고 나서는 몸은 더 아프더라고요. 2번째 출산을 하면 몸이 덜 아프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더 아픈 것 같았어요. 쌍둥이를 낳은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 몸이 힘드니 앞으로 어떻게 육아를 해야 하나 하는 걱정부터 앞서고, 이제 내 인생은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제가 울자 왜 그렇게 우냐면서 힘든 일 있으면 자기에게 터놓고 말을 해달라 했어요. 저는 그냥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 것만 같아서 두렵고 힘들다고, 아이들을 어떻게 잘 길러야 할지도 걱정되고 막막하기만 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많이 도와줄 거고 앞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다 하더라고요. 출산을 처음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옆에서 남편 위로만 해주길 바랬었나 봐요. 남편의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많이 안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또 시댁에 와서 산후조리를 하라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이를 2이나 낳고 힘들어 죽겠는 사람에게 첫째 때처럼 또 시댁에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시키려고 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나는 시댁에 가서 산후조리할 생각이 없다고 남편에게 똑똑히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면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봐주시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제가 기분 안 좋은 걸 알아채고는 알겠다고 말을 하고 자기가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전화통화에서 제가 화난 그대로를 말을 했다면 아마도 시댁하고는 인연을 끊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말 그대로 저를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저를 고생시키려고 하나 싶은 마음에 쌍욕이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시댁하고 가까이 지내요. 진짜 명절이나 일 있을 때 한두 번 보는 거지. 저희는 게다가 자주 가는데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말만 하고 저를 시집살이 시키니까 저는 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자주 가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다행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이번에는 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지 시집에서 산후조리 안 하는 걸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으로 안 갔더니 되려 산후조리원으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였다면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오지도 못했을 건데 당시는 그렇지가 않아서인지 매일 찾아와서 아이들을 보려고 하시고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제가 있는 산후조리원에 계시는 거였어요. 편하게 쉬려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건데 시부모님이 오셔서 침대 밑바닥에서 주무신다고 하니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거기 계시니까 간호사분들도 난감해하고, 또 제가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계셔서 나가달라고 말하기도 죄송하고, 너무 자주 아이를 보려고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리원에서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눈치가 계속 보였어요. 왜 집에 안 가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말은 저를 걱정하시고 또 아이들이 3kg도 안 되게 태어나서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다른 애들 엄마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무럭무럭히 크기만을 바라는데 저희 시부모님들은 애들을 보고 싶은 마음만 앞서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시는 게 보였어요. 조리원에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이제 그만 시부모님 집으로 가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는 불편하지 않다면서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어이가 좀 없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있으면 좀 남편이랑 편하게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애 낳고 고생했단 말 한마디 못 들으면서 시부모님 눈치나 보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참고 넘어가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시부모님 시댁으로 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간다고,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좀 쉬겠다고 남편도로 모셔다 드리라고 했어요. 남편 중간에서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그럼 너희 집에 가서 애들 조금만 더 보고 있다가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있다가 가실 건지 여쭸어요. 물론 참 못된 행동이라는 거 알아요. 그치만 아이 낳고 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시부모님까지 신경 쓰면서 집에서 힘들어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며칠 안 있다가 갈 거라고 하셨는데 며칠이라니. 요새는 아들 집이 다 어려워한다는데 시부모님은 제 집처럼 지내시더군요. 불편해 하시는 것보다는 편한 게 낫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계시는데 제가 불편해서 밤에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화는 나는데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짜증이 잔뜩 났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는 저는 남편에게 시부모님 안 내보내면 내가 애들 데리고 나갈 거라고 말을 하니 남편도 그제 알았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가기 싫은 티를 팍팍 내시면서도 남편이 억지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시고 가셨어요. 진짜 시부모님 없는 내 집이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시부모님하고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것도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살은 쑥 빠졌으니 좋다고 해야 할까요? 애셋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남자애들 셋은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벅차기도 했고요. 남편이 돕는다고 돕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니 계속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셋째까지 끝이구나. 난 새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남편은 힘들면 시댁에 좀 부탁해보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물론 도와주면 좋지만 그게 도와주는 행동이 아니라 애를 자꾸 제 자식처럼 행동하시는 모습 때문에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 가게 되면 시부모님들이 애들이 울어도 자기 품에서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통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결국엔 탈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상포진에 탈진까지 올 정도라서 병원에서는 며칠 입원하고 쉬라고 했고 하는 수 없이 애들을 시댁에 맡겼어요. 시댁에서는 애들 보는데 시댁의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하기도 했고 친척들 중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에서는 뭔가 부러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시부모님은 아마도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에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들 셋이라고 하니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요즘에는 딸이 더 좋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어른들의 인식에는 아들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가 잘 없는 집안에서는 아이가 귀했고 또 아들이라니 더 귀할 수밖에 없었겠죠. 시댁 식구들은 그저 신이 나서 애들을 자랑하는데 바빴던 것 같았어요. 입원해서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는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진짜 피곤했어요. 쉬려고 입원해 있는 건데 전화해서 시시콜콜 큰 댁에서 이런 아이를 바랬다면서 계속 물어보셔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전화해서 여기저기 솔직히 짜증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해보지 말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다, 맡긴 내가 멍선 마음이 들기도 했죠. 몇 번 그러고 나니 쉬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래도 치료가 잘 돼서 그런지 빨리 쾌차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도 엄마긴 엄마여서 그런지 아이들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을 보는 것은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기쁨을 주는 것도 아이들이기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는 걸 지켜보는 건 그 무엇보다 보람된 일이었어요. 가족들은 이제 아이가 셋이나 되니 정신이 없다고 하면서도 아이들마다 주는 기쁨에 행복해 하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 새아이를 길러서 일찍 같은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나니 저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금방이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보내놓고 나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시댁에서는 계속 아이들을 자주 보았으면 하셔서 저희도 자주 데리고 시댁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갔는데 황당한 말을 듣고 왔어요.
너희 혹시 다음 아이 계획은 있니? 저희 그런 계획 아예 없어요. 아들 셋이면 됐죠. 아니 뭐 키우는 게 어렵다지만 자기 밥그릇은 타고난다자니 낳아놓으면 또 키우게 되어 있어. 그리고 딸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 시댁에서는 더 아이를 바라시는 눈치였어요. 근데 애 셋을 낳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시는 건 아닐 텐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입양을 하는 게 낫죠. 애를 또 낳으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말씀 아니세요? 아니, 아들들이 있으니 딸을 바라는 게 뭐 나쁜 거니? 나 참 옛날엔 6남매, 7남매도 낳아 키웠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아이를 하나 더 낳는 건 어떠냐고 계속 말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키우는 건 어떻게든 키워진다는 말을 하시면서 반강요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과 싸우기 시작했죠. 난 어머니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이 셋을 낳았는데 또 아이를 낳으라고? 이건 솔직히 어머님이 관여할 일도 아니잖아. 우리 집이 아이를 낳는 일이 많지 않으니 아이를 잘 낳는 당신을 보고서 욕심이 나신 것 같아. 나를 진짜 며느리로 생각하시고 내 건강을 생각하시면 일단 내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지. 아주 애 낳는 기계로 보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잖아. 무슨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괜히 그렇게 몰아가지 마. 당신도 내가 아이를 더 낳았으면 좋겠어? 우리 새 아이 키우는 거 많이 힘들잖아. 어떻게 더 낳으라는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왜 그렇게 집착을 해?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반복되는데 싸움 없는 게 더 이상했어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싫고 시댁에 가는 것도 짜증나고 화가 났죠. 요즘 너희 둘 잘 지내는 거니? 어째 바람이 쌩하다. 시어머니는 당연한 결과인데도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일부러 제 속을 긁으려는 건지 저희 둘 사이가 안 좋은 것까지 지적을 했어요.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말해봤자 좋을 것도 없고 뭐라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마도 잘 지내야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을 거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 뭐라고 말을 하려고 치면 남편이 말을 할 수 없게 했어요. 제가 거기서 싸우기라도 하면 정말 풍비박산이 날 판이었으니까요. 저도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아이를 낳으라는 뉘앙스를 풍기니 정말 듣기 싫어서 말도 없이 일만 하고 올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을 안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찬아, 너도 여동생 있었으면 좋겠지. 우리 기찬이 닮은 여동생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 그치? 저에게 말을 안 하는 거지만 결국 저 들으라고 애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시는데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애 셋이면 되잖아요. 애들한테까지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버럭하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언제 무슨 말을 했냐며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대드냐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렇게까지 아이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자고 하자는 거잖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네 애 키우기도 힘들다고 하기도 했고 저쪽 작은 아버지 댁에 아이가 없잖니. 저번에 애들 보고는 눈에 자꾸 밟힌다고 그래. 그래서 아이만 하나 어떻게 낳아주면 자기네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1억을 대주겠다고 하지 않겠니? 큰집 유성이네도 그렇고 말이다. 진짜 제정신이세요? 그 연세에 치매 오셨어요?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미친 소리 소름 끼쳤어요.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시키면서 애를 낳으면 팔려고 했던 거였죠. 너네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하기도 했고 내가 그 1억을 꿀꺽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 너네 잘 되라고 주려고 했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입양하는 것보다 우리 핏줄로 대를 잇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게 저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첫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낄 때는 언제고 우리 집 대를 이을 아이들은 충분히 있으니 그쪽에도 낳아주면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이건 이 세상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말 같았어요. 그래요. 해에서나 과거 아주 먼 옛날에는 대리모가 종종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은 용납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애 잘 낳아서 네가 좀 애 좀 낳아주면 뭐가 어때서. 그리고 그 씨 어차피 내 아들 씨 아니냐? 네가 내 아들 씨 없으면 아이를 잘 낳기나 하니? 너도 우리 아들하고 사주가 잘 맞으니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즘같이 애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애 잘 낳는 네가 좀 대신 낳아주면 뼈가 부러지기라도 안 되니? 그런 거로 생색내기는. 제가 언제 생색을 냈어요? 그리고 애 낳는 게 그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진 않아도 뼈가 골아요. 바람만 불어도 시리고 아프다고요. 그렇게 애 낳는 게 쉬워 보이면 어머니가 나와서 대를 이어주시지 그래요? 왜 딸랑 남편 하나 낳으시고 안 낳으셨대요? 저도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그 상황은 전혀 몰랐던지 시어머니 앞에서는 이건 진짜 아니었다고 말을 하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서 저를 끌고 나왔어요. 저는 계속 화를 기름김듯이 끌어대서 시킬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이야기가 다 되셨던 건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모른 척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가는 차 안에서 내내 화가 나서 있다가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울분을 터뜨렸어요. 나야 어머니야. 지금 결정해. 아니 화난다고 지금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럼 뭐라고 해? 우리 애를 낳아서 팔자는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머니로 모시라고? 그래서 내 어머니랑 연을 끊자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가 언제 애 낳아서 다른 집에 대를 이어주고 싶다고 했어? 어쩐지 계속 애 낳으라고 할 때부터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이런 식이었어. 난 용납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 누굴 욕하겠냐고.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그래,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 그렇다고 그렇게 내 앞에서 말하면 난 어떻게 해야 해?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지. 나랑 살지 어머니랑 살지. 야 윤정아, 이혼이 그렇게 쉽니? 우리 애들도 있는데. 안 쉬어. 나도 여태 어머니의 행동을 생각해보고 하는 말이야. 저도 이혼이 마냥 좋은 거 아니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 셋인데 이혼해서 제가 잘 살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 행동은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앞으로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정 나랑 살고 싶으면 시어머니더러 와서 나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시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른이 너한테 사과를 해. 그렇게 말 못해. 자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중요하구나. 알았어. 그럼 나도 더는 말을 안 할게. 어머니한테 당신 때문에 자기 아들 이혼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저는 애들 짐까지 모조리 싸고 친정아빠를 불러서 애들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영문도 모르는 아빠는 차 안에서 내내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너무 생각이 복잡해서 울기만 했어요. 집에 도착하고 엄마의 얼굴을 보고 나니 마음이 더 속상하고 힘들어서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진짜 속상해. 내가 애 셋 데리고 잘 살 수 있을까? 아빠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눈치는 챘지만 제가 이혼을 들먹거리니 무슨 일이냐고 똑바로 말을 해보라고 다그치셨어요. 저는 그간의 상황을 다 말했고 아빠와 엄마는 당장이라도 시댁에 찾아가서 들어 엎을 거라며 화를 내셨지만 저는 그럴 가치도 없으니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지만 저는 그 전화가 받기 싫어서 꺼두었어요. 사과를 할 건지 말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제 마음이 확 가라앉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억센말이 더 나오기 전에 아예 차단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늦게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시어머니는 미안한 듯이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내가 말을 했다만 우리 집안이 대가기 위해서 입양보다는 우리 집 핏줄로 이어주고 싶었어. 나도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다. 그런데 다들 우리 손자 보고 너무 부러워하면서 한마디씩 장난스럽게 하던 게 진심으로 변해버렸지 뭐니. 아들도 너무 잘 낳고 쌍둥이까지 낳았다고 하니 한 번에 둘을 낳아서 양쪽 집에 한 명씩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도 우스갯소리는 적당히 하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결국 저에게 하신 말은 그렇게 애를 낳아서 각 집에 보내자는 거였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1억을 준다기에 솔직히 2명이 2억이면 너희가 전셋집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생활비도 좀 넉넉해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정말 용서하렴. 말은 용서하라고 하지만 자기의 모든 행동이나 말들이 정당했다는 듯이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신물이 났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 장인 장모가 신경 쓰였는지 자기도 이번 건은 정말 엄마가 잘못한 것 같다면서 다신 그런 이야기 꺼내실 거면 우리 못 보고 사는 거라고 딱 잘라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기분이 나쁜 듯 했지만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으니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이번은 넘어가 달라고 했어요. 같이 살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건데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게 어딨냐고 말이죠. 친정 부모님은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어떻게 말씀하셨냐고, 아이를 그렇게 누구 줘버리고 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인지 몰랐다고 말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도 실수한 거라고 친척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도 그냥 애를 팔려고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얘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친척들이 좀 잘 사니까 거기에 도움을 좀 받아서 잘 살게 해주고 싶었다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하니 친정 부모님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는데, 여차하면 이혼해서 아이를 혼자 키울 저를 생각하니 막막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말은 그렇게 해도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시부모님의 사과를 통해서 저와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기분이 확연히 좋아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약간 제 눈치를 보았어요. 남편도 자기 부모님 편을 들긴 했지만 사실 자기가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겠죠. 저도 거기에서 끝났다면 그냥 참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사실 시댁에 잘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갈 일이 있어도 많이 피하다가 하도 시댁에서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계속 연락이 와서 시댁에 내려갔어요. 아이들을 이뻐하신 시부모님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너무 곱지 않더라고요. 예뻐하는 것이 모두 무언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아서예요. 아이 하나면 된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두 애들을 어떻게 할 생각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저도 한껏 예민해졌어요. 하필 그런 날에 시댁에 친척분들이 오셨던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 난 후 시댁의 친척들은 아예 보고 싶지 않았는데 마주치는 것 자체가 껄끄러웠어요. 저도 제 마음을 잘 숨기지 못하는 편이라서 그분들에게 표정을 숨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친척분들은 저를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애가 없어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이 집은 아들이 셋이나 되니 너무 든든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비결을 물으시더라고요. 딱히 비결 따윈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장난하듯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만 비결을 알고 있지 말고 좀 같이 알자고. 애 가지는 게 삼신할매 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마다 방법이 있던데 안 그래? 친척끼리 그렇게 얌체처럼 굴면 안 되지. 제가 뭐 임신 방법을 숨긴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임신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기에 방법을 따로 없었는데 마치 자기들끼리만 방법을 알고 제가 숨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띠껍더라고요. 제가 뭘 숨겨요. 말 참 웃기게 하시네요. 농담하시는 건 아닐 텐데. 이해 좀 봐. 어떻게 어른에게... 아니, 임신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무례하신 행동이잖아요. 왜요? 속궁합이 어떠냐고까지 물어보시죠. 그리고 자제분들한테도 너희 속궁합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던가요. 어른들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를 넘어서 진짜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시부모님은 친척분들을 말려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저를 다그치시더라고요. 어른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대답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저는 제 편을 들지 않는 시부모님에게도 실망스러웠어요. 그럼 어른이 그렇게 물으시는 건 예의를 차리신 건가요? 제 날카로운 말에 시부모님도 적잖이 당황하시고서는 저에게 말을 했어요. 아직까지 지난번 그 일을 담아두고서 말을 하는 거니? 너 진짜 쫌팽이구나. 그때 사과했으면 됐지. 어른이 얼마나 사과를 더 해야 한다니? 저는 그때 일도 안 풀렸지만 그때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아예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니 저도 기분이 확 나빠졌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따져볼까요? 이분들도 저한테 애 낳아서 보내달라고 하신 분들이죠. 그래놓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심사가 뒤틀려서 그런 무례한 질문 하신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차갑게 말을 하자 친척분들은 눈길을 피하면서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가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시부모님의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해요. 어쨌든 손님인데 불쾌하게 해서 좋을 건 뭐냐 생각을 하셨던 거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예의를 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잠시간 정적이 흐르시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그만하라고 했지만 이미 터진 일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미리 터졌어야 했던 일인데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지나간다고 해서 지나갈 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시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시더군요. 시어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모두 용납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 아니요. 처음 잘못은 제가 참고 넘어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에게 조심하실 분들이 조심하시지 않았잖아요. 참 버릇없게도 말을 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네, 안 그래도 나갈 거예요. 저 잡을 생각이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애들은 제가 데리고 갑니다. 시부모님들은 제가 이혼해도 아이들을 다 키우겠다고 하니 능력도 없는 것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냐고 말을 하면서 절대 그건 안 된다고 애들은 두고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애들 내가 놔두고 가면 또 그 애들을 어디다가 팔아먹을지 어떻게 아느냐고 했죠. 시부모님은 사람을 뭘로 보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저에게 협박을 하듯이 말했고, 저는 어차피 나한테 그런 말을 해왔고 내가 여태 본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밖에 생각 안 되니까 나도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 다해서 싸우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제야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서는 남편에게 눈짓을 하더라고요. 저를 붙잡으란 시기였겠죠. 하지만 저는 진짜 그 일로 인해 아예 이혼을 확고하게 결정을 지었어요. 남편은 자기랑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남편과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난 결혼 생활 동안 너무 상처를 입었고 아이를 낳는 게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에게 내가 죄인처럼 느껴졌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면 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제 행동도 결코 좋다고 보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실망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고 말을 했어요. 둘만 살아도 복잡한 세상에서 시부모가 끼니 인생이 꼬이고 꼬여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 우리 모두 진이 빠졌던 것 같아요.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면 남편은 붙잡았었지만 시댁의 편견과 또 알 수 없는 행동들을 겪은 제 입장은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어요. 친구 중에서는 두 사람만 잘 살면 되지 시부모가 무슨 상관이라고 이혼을 선택하느냐 하겠지만 연을 끊는 건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연을 끊는다고 해도 누군가는 마음고생을 해야 하니 그 역시도 못할 짓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천류는 못 끊는다는 그 말처럼요. 시댁에서는 엄청난 반대를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도 이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이어져 있어서 서로 이렇게 힘들 바에는 그냥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로만 남자고 했어요. 서로 부부라는 틀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로, 좋은 엄마로만 지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제가 건 한 가지는 바로 시부모님에게 절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했지만 저는 제 마음이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시부모님의 눈앞에 아이들을 두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가끔 남편이 아이들을 보러 올 때는 꼭 제가 곁에서 같이 만나기로요. 남편은 제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느꼈나 봐요. 어떻게 말해봤자 서로 더 진흙탕 싸움만 될 것 같다고 느꼈는지 남편도 저를 더는 설득시키지 않고 제 조건을 다 들어주었어요. 같이 살 때는 이래저래 서로 부딪히고 치이고 힘들었는데 끝을 낼 때는 마음이 좀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못 보게 하는 건 진짜 나쁜 일이라는 건 알아요. 그렇기에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동영상과 사진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있다 하더군요. 그게 남편의 입장으로도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도 남편이 양육비를 다 잘 대주고 있어서 아이들을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늘 아이들에게는 엄마 혼자 아이들을 기르는 게 부족한 것 같고 미안하고 아빠의 빈자리를 제가 비워놓게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의 짐이 있기도 합니다. 최대한 자주 보여주려고는 하지만 언젠가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과 상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덜 상처를 받게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부모들의 결정은 했지만 상처는 아이들이 받는 것이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로서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드네요. 그래도 제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아이들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들도 가끔씩 들여다보시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챙겨주시고 육아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가 된 외로움도 있지만 그래도 홀로서기를 하면서 얻게 되는 많은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커가는 만큼 저도 조금씩 엄마로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혼자 키우시는 싱글맘들 모두 힘내세요. 걱정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우리 엄마들을 보며 더 잘 자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강인한 엄마가 되어서 아이들을 지키자고요. 길었지만 뼈저렸던 제 과거를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